조태임의 주말 뉴스쇼 3부. 3부는 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로 꾸며지는데요. 오늘도 정말 다룰 얘기가 많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조은혜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말이에요.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시간 가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방송 마칠 때쯤에 다음 주엔 이런 얘기 하겠네요라고 말을 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그 일이 얘기들을 못 다루게 까마득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일단 우리 이제 코너 속의 코너 두 분이 한 주간 주목한 뉴스부터 보고 갈게요. 우리 조은혜 PD가 주목한 뉴스 뭐예요? 네, 저는 주목한 뉴스로 요즘 강남 10대 투신 사망,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사망, 가수 문빈 씨까지 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제 사건의 주인공이 청소년 혹은 청년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짚어드린 사건들을 통해서 요즘 청년들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 짐작은 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심평원이 발표한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 2021년 기준이긴 한데 연령대 구분 없이 우울증 환자가 5년 전에 비해 한 35%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령대를 구분지어서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인데 네. 가장 많게 20대가 127%가 늘어났대요. 2배 이상 늘어난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놀라운 건 그다음이 이제 10대인데 90%, 10대 미만이 70%, 30대가 67% 순으로 우울증 환자가 가장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청소년 청년 우울의 특성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이제 우울을 호소하는 방식이 최근 핫한 우울증 갤러리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울을 부추기고 또 성추행 사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용자들이 우울증 갤러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취재한 보도들을 보니까 부모님한테는 마음 아파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우울증 갤러리에는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자신의 우울이랑 힘듦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우울한데 나랑 카톡할 사람 이라면서 이제 밤마다 익명 친구 찾는 청년들도 되게 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약간 비대면의 편리함이나 접근성, 신속성 등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귀 기울이는 노력 같은 걸 덜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좀 청년들이 세상을 등지는 데에 대한 원인도 이제 알아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미 우울한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손 내미는 대면적으로도 노력하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주 주목한 뉴스로 꼽아왔습니다. 저는 얘기 듣고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그 대학가 앞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의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대학가 앞에서 이제 개업하는 의사인데 정말로 대학생들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와서 이제 사실 의사를 몇 명 더 고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는 거 자체에 대해서 옛날에는 조금 터부시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좀 이제 완화된 것도 한 측면이 있지만 근데 그만큼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뭐 잠 못 자는 환자들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기성세대들은 요즘에 다 뭐 먹고 살기도 좋고 좀 풍족한 세대인데 왜 그러냐 이런 인식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일부 갖고 있었는데 예전에 소위 이대남 논쟁 같은 게 네. 있을 때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20대 청년들 좀 많이 만나보려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이 기성세대들보다 좀 희망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박탈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인 삶의 그런 질 같은 것들은 좀 높은 편인데 그렇죠. 다만 미래에 이제 우리가 뭐 집을 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또 부양하기도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커가지고 오히려 절대적인 기준보다 향후의 희망, 미래 이런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혜택받은 세대들이다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괴리 차이 같은 것들을 세대 간에 좀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건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청년들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박순봉 기자가 주목한 뉴스는 뭐예요?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이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이번 네. 주 수요일에 나왔는데 그 기사가 좀 주목이 돼서 뽑아봤는데 네.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건은 작년 3월 16일에 있었습니다.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로 숨졌는데요. 네. 이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이니까 한국제강 소속은 아니겠죠. 근데
협력업체 직원들이라도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부품 설비 수리하고 이런 직원이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뭐 1.2톤짜리 방열판 떨어져서 깔려가지고 숨이 졌는데 이전까지 그 실형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런데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제 환영하면서도 좀 그 실제 실형 선고가 좀 낮다. 이제 이런 우려도 같이 나왔는데 네. 사실 그보다 지금 노동부에서 TF,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한번 좀 보완하자라는 TF를 운영하고 있고 네. 경영계 쪽에서는 이거 좀 부당하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정부 쪽도 이런 TF를 운영한다라는 거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형은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의미가 있는데 동시에 법 자체는 또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향후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처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예방하자 이건데 너무 처벌의 강도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일을 어쨌든 경각심을 갖고 좀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부 뉴스 속속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여기 김현정 뉴스쇼 하이라이트에서는 우리가 정치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이번 주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스쇼에서 좀 따끈따끈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바로 아침 당일에 네. 여야 의원들, 현역 의원들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양당의 평가를 이어서 듣죠. 먼저 여당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은 늘 국민들께서 나름의 성적표 매기시잖아요. 네. 요 정도면은 어떤 성적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90점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수로 90점. 그럼 뭐 ABC 학점이면은 90점이면 A 등급이네요. 그렇죠. 뭐 이게 100점은 뭐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예.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뭐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높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평가할 만하다. 이거 성과다 하는 부분 뭐가 될까요? 저는 뭐 전반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정말로 이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들 이런 것들 아주 긍정 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하고 예. 다만 조금 아쉽다 그런 것은 예. 경제 쪽 관련해서 IRA나 이런 것들 수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좀 얻어냈으면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10점이 빠진다면 그 부분에서 빠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핵자산 배치 어떤 이른바 핵무장론에 대해서 뭔가 좀 답을 얻어오길 바랬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거 없다라고 뭐 딱 못을 박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거든요. 예. 이게 과연 최선의 방안인가? 그 핵을 배치하는 문제가 우선은 이게 가장 또 효율적인 그 북한의 핵 확산,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냐?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막상 핵 전술핵을 배치하면 타겟이 된다 오히려 한반도가 그런 측면도 있고 갖다 놓으면 뭐하냐 가져다 놓은 것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긴장만 고조시키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이제 핵 잠수함 같은 핵 전략자산 같은 것을 이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한반도 주변에 이게 배치를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북한으로 봐서는 그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억지가 된다라는 뭐 이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NPT 문제에 관해서 이제는 미국 측의 입장으로 봐서는 한국에 무슨 핵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북한의 핵 확장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핵
핵장 억지라고 하는 미국의 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용인하기 힘들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대만 해협 관련된 이제 사전 외신 인터뷰가 나가면서 중국이 굉장히 거칠게 반응을 했잖아요. 네. 어제는 중국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주중 대사가 시진핑 주석한테 신임장 전달하는 날이었어요. 70여 개국 대사가 한꺼번에 받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우리 대사가 시진핑 주석한테 연내 한국 방문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진핑 주석이 하시는 일들 잘 되길 빕니다. 완전 동문서답을 했더라고요. 야, 지금 중국 분위기 굉장히 싸늘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뭐 중국이 이쁘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제일 교역국 아닙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대국이다 예전부터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중국이 대국이 아니에요. 굉장히 옹졸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고 또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중국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한국을 중국에 좀 더 가까이 하고 싶다면 뭔가 좀 외교적 수사로 또 뭔가 좀 실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좀 우리 뭔가를 주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조금 전에 중국이 옹졸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만 고집하는 걸 보면은 우리 피해 모른 척하는 거 보면 좀 옹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이 좀 다른 게 미국은 그래도 적어도 인권 또 뭐 평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중국과는 물론 결이 그렇습니다만 다른 우리에 것이 대해서 있어서. 우리에 대해서 네네, 그렇죠. 아니 동맹의 이익에 대해서 그 정도 뭐 반도체법, 인플레법 이런 혜택 정도는 주면서 뭐 투자해라 뭐 해라 해야지 이게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국민들 생각은 있어요.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해갈 것이고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있고 또 그게 생태계 자체가 지금 산업 생태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뭐 대단히 기술을 받아오는 게 있습니까? 늘 기술 탈취나 되는 것이고 중국과 우리와 미국과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평가 들어봤습니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 쪽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연결돼 있군요. 윤건영 의원 불러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윤 의원님도 역시 이번 정상회담 총평부터 주시죠.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회담입니다. 한마디로 현찰 주고 어음을 받은 셈인데 믿지는 장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야박한 평가인데요. 잘한 게 뭐가 있을지 찾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 아니 근데 앞에서 이제 이용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NCG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우리가 단단히 설립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핵 버튼을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1대1 상설 그룹이 생긴다는 상설 어떤 전화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다 하시던데요. 일종의 약소금을 받은 건데요. 크게 소용이 없는 약소금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게 표현하면 동맹을 지키겠다는 의지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립 서비스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미 양국은 상호 박이중학에 따라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효가 크게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 공격 또 의논이 됐던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핵 공격을 받는 순간 한반도는 모든 게 끝이지 않습니까?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어디는 살고 어디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죽는 거고 핵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지 맞고 나서 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면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돈 누가 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긴장도 함께 고조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도 온전히 우리 몫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자체로 보면 뭐 논란거리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정상회담에 임하기 전에 논란을 피하기 전에 반미 전에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 싶은 겁니다. 대통령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예컨대 대만 해협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서도
정상회담 이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가능성을 열어놔버렸거든요. 이런 게 전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만 예를 들더라도요. 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가장 좋아할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최신 무기도 도입받고요. 식량도 지원받고요. 핵기술까지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러시아가 경고했던 거 한국이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우리가 북한 손에다 최신 무기 지워줄 수 있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을 윤석열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해협 관련 말 한마디에 중국 관련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 아닙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번 주에 악소리 났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대중 수출 감소와 무역 수지 적자가 역대급입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무역 적자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역에서 가장 돈 많이 번 나라가 중국이었는데요. 예. 180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외교적 스킬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협상의 무기인데 하나를 완전히 포기한 셈이 되고요. 최근에 미국 가셔가지고 방송되었던 언론 인터뷰 부분이 하나가 있던데 저는 그게 가장 제 얼굴이 좀 화끈거렸는데 예. 미국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친구끼리 도청해도 되냐. 예. 대단히 모욕적인 질문이거든요. 친구가 근데 친구 사이, 그러니까 친구 그렇죠. 사이에 도청이란 걸 해도 되느냐 그렇죠. 이 질문이었죠. 예. 그렇죠. 네. 전 대단히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불법 도청에 대해서 사과는 그냥 항의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는 뭐 국격과 관련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의원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국내 정치 현안도 뜨거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만 좀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네네. 지금 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일각에선 꼼수 탈당 장본인을 복당시키는 건 결국 민주주의와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당이 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고 네. 정의당에서도 위장 탈당 시인한 거다.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논평 나왔는데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한번 좀 쭉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약 한번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총평이랑 성적표, 그러니까 점수 좀 매겨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여야가 극명히 갈렸어요. 이용호 의원 미래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서 90점 이상 줬는데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윤건영 의원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면서 점수를 매기기조차 힘들다라는 평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잘한 점, 아쉬운 점 각각 하나씩 꼽아달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용호 의원은 북핵 대응 아무래도 가장 컸으니까 그걸 꼽았고 성과로. 또 아쉬운 점은 경제 방안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꼽아줬어요. 네.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야박하게 이제 잘한 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이제 북핵 대응 같은 경우 이제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한미 동맹 지키겠다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뭐 진전된 거 아니다. 이런 평했고 또 뭐 대만 발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이런 분야에서는 외교적 스킬 부족하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이용호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당내 의견들도 엇갈리잖아요. 네, 당내 분위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당내 프레임들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일본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고 이제 키워드 잡았고요. 네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퀀텀 점프라는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갈리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이제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좀 안 좋았잖아요. 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또 안 좋은 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단 말이에요. 지금 이 회담 이후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이게 좀 우리가 호재가 될 것이다, 아니면 이게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호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정상회담 발표 나기 전날에 네.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하고 장경태 의원 두 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양이원영 의원은 이제 넷플릭스 투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해가지고 거꾸로,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투자한다고 했죠. 네. 올렸다가 이제 반대로 쓰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꽃을 준 화동한테
볼에 입맞춤을 네.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았다가 좀 역공격을 받고 이런 것들을 좀 용산 쪽에서 언급하면서 사실은 부각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일종의 반사이익 같은 것들은 좀 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실제 회담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사실은 의견들이야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아쉽다. 부정평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일단 하는 얘기들은 네. 그 예를 들어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국이 어쨌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안보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에게 확실하게 네. 좀 선을 이렇게 보여가지고 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는 거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뭐 워싱턴 선언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네. 다만 다만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럼 경제냐 안보냐의 문제인데 네. 앞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까 그 조은혜 PD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청년들이 어렵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한국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고 네. 어느 정도 정체되기 때문에 미래를 좀 장담하기가 그렇죠. 어려워지니까 그런 네.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경제가 앞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 건데 그럼 경제 문제를 따져봤을 때는 중국을 확실히 제끼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회의적인 얘기들이 있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 건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했다라고 하기도 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질 바이든 여사랑 같이 이제 그 워싱턴에 그 미술관도 방문을 같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좀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오고 있는데 모 초선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나서는 게 좀 이 본선에서 어려운 그런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상당히 좀 부담이다. 왜냐하면 여론이 좋지 않은데 네. 이번 정상회담부터 좀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다.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워낙 이목을 많이 끈다. 네. 그래서 좀 이 수도권 의원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대우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또 미국과 돈독해진 것도 좀 긍정적인데 다만 구체적으로 받아온 선물은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도 많습니다. 이런 평가는 이제 당 내에서도 이렇게 좀 네.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보와 관련해서 핵 협의 그룹을 뭐 설치하기로는 했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제 자체 핵무장론을 좀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거는 좀 어렵다, 아예 좀 의지를 꺾어놓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봐요? 사실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쉽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의원들조차도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에서는 핵 무장론에 대해서 좀 일종의 꿈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당장 안 된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런 얘기들도 모 재선 의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특히 인상적인 거는 그날 이제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워싱턴 선언이 나오는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이제 한국은 핵 족쇄가 강화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사설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사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신경을 꽤 쓰더라고요. 그게 또 조선일보에서 나와서 또 더 파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선일보의 논조라는 게 그간의 보수 정당하고 어느 정도는 좀 일치되는 면이 있고 가끔씩 틀리기 시작하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좀 보수 정당이 안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당 내에서도 좀 강력한 비판이나 안 좋은 여론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보수층에서 이런 여론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거나 아니면 또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했을 사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게 인상적이고 특히 조선일보에서 이 사설을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전날 이미 작성이 돼 있었다라 그래요. 대략적인 내용들이 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 여당에서도 부담을 갖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주말 사이 또 여러 평가가 나올 듯한데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 인터뷰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릎 꿇게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주어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해당 기자가 원문을 공개한 일도 있었는데 왜 외신가 매번 질문하죠. 왜 외신가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좀 탈이 나는 걸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들어봤을 때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 그 위계 구조를 잘 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여권 내부의 지적이 있어요. 이게 네. 어떤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면 순서대로 쭉 올라가게 되고 회사도 상상을 해보면은
뭐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보고 라인이 있어서 위에 뭐 임원한테 간다거나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안보팀 같은 경우에는 조태용 안보실장이 대통령 밑에서는 가장 가장 수장인 거죠. 네. 실장급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말해서 누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주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김태호 차장이에요. 네. 그리고 조태용 실장은 뒤늦게 오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지는데 그러나 이 보고 라인이 잘 운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권 내부에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김태호 차장이 썼어요. 네. 그리고 안보실장이 결재를 하는 게 맞겠죠. 구조적으로는. 그런데 김태호 차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안보실장이 제동을 걸 수가 있겠느냐.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보고 자체도 직접 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김태호 차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외곽에서 혹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동을 건다라는 게 사실 어려워지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구조가 결국 정무적인 공무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단순히 직급으로 볼 수 없는 실세라는 것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잖아요.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다. 대통령과 직접 얘기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아니라거나 아니면 네. 뭐 틀리다거나 그러니까 안에 레드팀이 가동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예를 들어 몇 가지 뭐 피할 수 있었던 그런 네. 인터뷰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못 피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고 특히 요번에 물음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그 이전에 로이터 통신 인터뷰는 안보팀에서 왔던 거를 대통령이 조금 뭐 다듬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 거는 좀 그것도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같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은 내부 얘기라서 직접 확인되는 얘기는 네. 아닌데 그런 평가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고 체계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실세 네. 그런 권력들과 좀 연관이 되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방대한 조직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그게 좀 작동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워싱턴 포스트 그 기자가 이제 해명을 하면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좀 일종의 사과랄까요 인정하는 그런 네. 얘기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제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특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네. 뭐 전술핵 재배치랑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이다 그런 걸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다시 또 백악관 쪽에서는 냉정하게 뭐 직설적으로 말해서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반박이 나왔네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좀 여당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좀 안타까워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해명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기 어려운 것들을 무리해서 지원을 하다보다 좀 실수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도 같이 있습니다. 너무 성과를 또 이제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좀 탈이 난 거 아닌가 싶고 또 이제 아까 그 안보 라인 관련해서는 지금 김태호 안보 1차장이 갖고 있는 이제 실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견제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김태호 차장이 뭐 전 다 잘못했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한 사람이 하게 되면은 네. 어떤 실수가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고 라인이던가 결제 라인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약해져 있는 상태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조태임의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날 인터뷰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이번 주는 말말말 코너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이번 주 말말말 역시 이제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앞선 인터뷰들과 달리 이번에는 좀 정치적인 해프닝 위주들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보고 오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의 말을 골라오신 것 같은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한 말.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자, 이 장경태 의원의 말하고 하나를 더 골라오셨더라고요. 민주당 양이원영의 SNS 말을 또 골라오셨는데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 3천억가량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왜 투자하죠? 라고 했던 저 SNS. 이 말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성일종 의원님? 그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고 스피커를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장경태 의원 해도 너무한다. 전에 G20 발리에 가셨었을 때 영부인이 이제 빈곤 포럼으로 하고 또 그래가지고 한참 또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이 꽃다발을 넘겨준 대통령한테 꽃다발을 넘겨준 이 화동한테 키스를 하셨단 말이죠. 다른 음. 대통령 다 했어요. 미국 바로 대통령도. 조 표정, 조 예, 사진이죠. 예. 그런데 이게 성적 학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양이원영 또 이렇게 의원이 말씀하셨 투자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니? 근데 투자했다라고. 음. 그래서 그걸 또 비난을 했어요. 아마 처음에 좀 착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긴 했죠. 저는 수정하고 착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가가지고 44조 원을 현대차, 삼성, SK가 다 투자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미국에 우리가 이득을 위해서 44조 투자를 했는데 440조를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서로 양국의 교역이 왔다 갔다 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받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점 있는 부분은 투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투자를 받아와서 우리 기술이나 또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것 또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양이원영 의원이 넷플릭스에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맨 처음에 잘못 알았던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판할 거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했을 때 44조 원을 한국 기업들이 투자 보따리를 갖고 가가지고 투자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게 진상입니까? 잘못 읽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도 저라면 이렇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절제된 비판이 필요하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다. 다만 제가 굳이 왜 이렇게 비판을 했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의원 고소 고발했습니다. 그 빈곤 포르노라고 했던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비판은 좀 이제 원래 비판받는 자리입니다. 한번 고소 고발, 더더구나 언론이라든지 야당 의원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골라온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말은 이번 방미 일정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한 부분을 골라오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영상이나 음성이 없어서 제가 대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 여사도 이번 유치에 적극 관여했다. 여기서 이번 유치는 넷플릭스 투자 유치죠. 그러자 기자가 질문합니다. 김 여사가 어떻게 개입하게 됐습니까?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드리고 콘텐츠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께도 진행 상황을 보고드린 적이 있다. 자, 이 대화, 이 질의응답을 오늘의 말로 골라오신 이유는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청와대 2부속실장을 했기 때문에 영부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부속실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전부 인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여러 이제 활동과 관련해서 인정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와 관련해 가지고 굳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영부인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부인의 프로토콜상 이거는 이런 걸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논란이 안 돼야 될 문제까지 논란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 수상 실적을 부풀려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로서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지금 대통령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용한 내조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매듭을 풀지 않고서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활동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상화 그리고 공식화 시켜달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안에 조직 편제를 통해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식화 정상화 시키고 난 뒤에 영부인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영부인으로서 응당해야 될 역할조차도 늘 비판의 대상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야당으로서 비판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잘 되기 위한 그리고 국정운영 지지율이 반등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럼 라는 이번에 말씀을 넷플릭스 드립니다. 투자 유치를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했다는 그 프로토콜도 잘못된 거라고 그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입니다. 없- 예. 자. 아니 보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걸 언론 브리핑까지 해가면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중요한 역할점 한 이런 그 언론 브리핑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고는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여사한테. 할 수는 있는데 보고는 할 수 있는데 브리핑한 게 문제다. 그런 프로토콜상 있을 수가 없는 결국 그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 안에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큰 거예요? 문제죠. 이게 공식적인 오케이. 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상화된 또는 공식화 안 된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일들이에요. 성 이게. 의원님 답변 주시죠. 영부인의 역할이 법적으로 뭐 하라 말아라 하는 법적 규정이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2021년도 12월 29일 날 퍼스트 레이디는 폼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부인의 외교도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12월 29일 날 했다니까요. 21년도에 당시 아마 김혜경 여사께서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고 자신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김건희에서 공격을 할 때 퍼스트 레이디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인 외교도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부인 외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고 국익 앞에서 대통령 영부인, 기업, 민간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어제 이용호 의원은 90점 주셨거든요. 성 뭐 의원님. 제가 봤을 때 99점을 드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99점이요? 그렇습니다. 예. 1점 모자른 건 뭐예요? 1점은 뭐 민주당이 좀 티를 자꾸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 100점 만점에 한 30점 정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느닷없이 99점이라 그러니까 냉철하게 제가 드리고 정확하게 제가 몇 점입니까?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이미 기존에 워싱턴 선언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한미 사이에 확장 억제와 관련된 전략 협의체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중에 억제전략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논의 수준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수준에서 논의를 해왔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2016년도에 북한이 5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바로 만드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핵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차관보급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도 사실상 2021년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비유하자면 초라한 성적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지원법,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 기업의 불안, 국민들의 불안을 하나도 해소시키지 못하고 기업들의 이익을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다. 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랑 민주당 전재수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요 두 분의 얘기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요약을 하면 이 해프닝들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성일종 의원은 장경태 의원, 양의원 의원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 대표해서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건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비난이면 수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과하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넷플릭스 투자 보고 논란에 대해서 네. 전재수 의원은 그 영부인 업무 총괄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경험에서 이제 비춰봤을 때 보고는 할 수도 있대요. 근데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공개하는 거는 프로토콜상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회담 성적표 그냥 가볍게 저희가 좀 질문 드렸는데요. 네. 성일종 의원은 99점 주셨어요. 99점. 1점은 이제 민주당 비판 그래 조금은 수용해 볼게 약간 이런 입장이었고 전재수 의원은 마이너스 100점 줬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정말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근데 김건희 여사 그 넷플릭스 보고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날 저 기억이 나는 게 그 속보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 이런 식으로 뜬 거여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시끄러웠잖아요. 뭐 이걸 왜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하냐 이랬는데 전재수 의원 얘기대로면 보고는 할 수 있다. 근데 이 보고 사실 언론에 공개한 게 문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행보를 두고는 뭐 정치권에서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요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엔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규정한 법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도 당연히 없고요. 그냥 이제 정부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제 영부인 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반면에 미국에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법이 존재를 해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네.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최근 이제 김건희 여사 공개 일정이 많았는데 단독 행보도 많았죠. 그래서 과거 김건희 여사가 뭐 조용한 내조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슬림화 정책으로 네. 제2부속실 없애겠다 그쵸.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 행보가 맞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적정한 활동이 어느 선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 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 제2부속실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에서 이제 계속 지적이 나오고 해도 대통령실은 이제 만들 생각이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또 향후에는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는 게 조금씩 광폭으로 바뀌고 있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부속실에서 아예 인력을 안 뒀었는데 지금 2명을 둔 거는 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2명은 현재 1부속실 사람이 2명을 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고요. 네. 그러나 이제 다만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전면에 좀 나서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사과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제2부속실을 둔다라는 게 굉장히 공식화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 흐름상으로 보자면 네.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이 점차 커지는 그런 그림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최근에 그 복지부 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좀 지원하는 인력이 있다 이런 일종의 제보 의혹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용산 쪽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알아보니까는 그건 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였었냐면 김건희 여사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반려견 관련된 네. 그런 행보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 쪽의 직원들이 좀 지원을 했다. 이제 이런 식의 일종의 의혹이었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다만 그런 얘기가 그럼 왜 나왔을까라고 좀 들어보니까 복지비서관실하고 좀 같이 일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같이 그런 그림으로 좀 보일 수도 있었겠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런 일정을 갔을 때 복지비서관실에서 좀 지원을 하고 이런 거는 맞고 그렇게 전담해서 나서거나 이런 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의혹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따라붙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김 여사 이제 활동 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얘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김건희 여사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은 목요일에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이 통과됐잖아요. 국회법에 따르면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최대 180일 뭐 이렇게 하고 또 숙려 기간 거치면 최장 240일 소요돼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올 12월 말쯤에 특검이 이제 공식 출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기가 묘한 게 총선을 몇 달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민감한 거잖아요. 네, 총선이 한 100일 전쯤에 아마 본회의에서 최장 기간을 끌어지게 된다면 그때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거부권 전국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거부권에 대해서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법안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적이 있었고 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했던 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는 국회가 처리한 거를 그 권한을 행사해서 계속 막는 그런 네. 그림이 그려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는요. 네. 여론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이제 가족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일종의 재척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을 네. 텐데 왜냐하면 가족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여론이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 뭐 간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결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결실이 아마 이 12월 말에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여권 내부일 것 같아요. 이 그때쯤이 되면은 이제 공천 작업을 하게 될 거고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사실은 뭐 유일한 총선이죠. 재임 기간 중에 유일하게 치르는 총선이고 네. 또 김기현 대표가 일종의 윤심 논란을 가지고서라도 꼭 이 당대표를 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공천은 어쨌든 총력전을 다해가지고 좀 마음에 드는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혁신 공천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기성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좀 정치권 인사들은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네. 거고요. 그럼 이게 이제 반윤 세력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지율이 낮을 때는 결국 이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죠. 서로 반비례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특검 찬성률은 일종의 반비례하는 형태를 띠게 될 텐데
그럼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공천도 해야 되는데 그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당내에서 이탈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냐면은 이 당내에서 표현하기로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네. 국면 때 이 비박계들이 이탈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거는 탄핵이라는 더 큰 안건이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탈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윤 대통령하고는 거리를 두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 네. 또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때 이탈했던 의원들처럼 그때는 이제 무기명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아주 명백하게 이번에 이제 이름이 네. 나오게 될 테니까 명백하게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친윤과 비윤을 이제 명확하게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당 내에선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패스트트랙 안건에 태웠다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이라는 시기가 뭐 총선이 임박했다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공천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의 상황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가면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본선에서 어려운 그 의원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단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만약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 20%대에 머물면서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윤 대통령이랑 같이 가면 수도권에서 치러야 되는 위험하다. 의원들은 네. 위험하다라기보다 안 된다라고 확신이 들게 되면은 네. 그러면 어차피 공천을 못 받는다 치더라도 윤 대통령이랑 차라리 각을 세우는 게 나으려나 이런 식의 판단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물론 그 야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여당 내에서 흔들린다라는 게 결국 대통령으로서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1단계는 야당은 대부분 원래 반대 입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반대편에 서는 게 맞지만 네. 여당 내에서 흔들린다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지표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그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하죠. 이걸 두고서 뭐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법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제 쌍특검 세부 사안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약간 이견이 있었잖아요. 특히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유보적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입법 거래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순봉 기자님 이제 설명이랑 좀 비슷한데 정의당 내부에서도 윤통 지지율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다. 약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 마음 바꾼 거 아니냐. 그리고 총선 국면 염두에 둔 것도 많이 얘기 나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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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야 뭐 긴장 관계는 이제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로 박광원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원내대표가 중요한 거는 원내 현안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고 이제 의사를 결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향후 좀 여야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야 관계는 사실은 크게 바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용산에서 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법안의 협상이 온전히 국민의힘에 있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거부권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하고 여당의 입장이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게 크게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물론 다만 이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가 되고 네. 그다음에 비명계이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그 여권하고 각을 덜 세울 가능성도 일부 있긴 한데 애초에 키 자체가 그쪽에 있지 않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선되는 의미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표를 공개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적게 나온 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타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공개를 안 하기로 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결선에 갈 거다. 과반 득표를 못하면 결선에 네. 가게 되거든요. 근데 결선에 갈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결선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박광원 의원은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던 그렇죠. 의원이잖아요. 그 구도 자체가 친명계 3명, 비명계 1명이었죠. 친명계 3명은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의원이었고 그다음에 비명계가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인데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다라는 거고 특히 과반으로 됐으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이 169명이 원내대표 경선에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표를 계산해 보자면 적어도 85표는 나와줘야지 과반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러네요. 의원들이 네. 비명계를 지원을 해줬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은
이렇게 개파로 볼 수는 없다. 음. 그러니까 모 재선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이거는 개파로 분석을 하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색깔이 좀 뚜렷하지 않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결선에 갈 걸로 좀 유력하게 봤던 거는 박강원 신임 원내대표랑 그다음에 친명계라고는 하지만 번명에 더 가까운 네. 홍익표 의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렇게 뚜렷한 사람들은 아니고 강성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애매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일단 홍익표 의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당초에 좀 의원들이 했던 얘기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홍익표 의원이 이제 서초 지역으로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험지로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좀 그 다선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게 네. 이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금지 이런 것들이 좀 주요 안건 중에 하나인데 네.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다. 그럼 본인이 그걸 좀 실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른 의원들한테 메시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3선 이상 의원들은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표가 좀 이탈할 수가 있다. 이런 관측들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박강원 의원은 좀 개인적인 성격도 좀 부드럽다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친명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어볼 게 어쨌든 이제 박광원 의원이 뭐 온화한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비명계를 꼽히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와의 그 호흡이랄까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향후에 어떤 결정적인 시점이 있으면은 갈등이 좀 폭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역시 익명 투표라는 점이 좀 중요한데 예전에 체포동의안 때도 익명 투표 때 네. 생각보다 많은 이탄이 나와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좀 압박을 받았고 네. 당내를 좀 수습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박강원 신임 원내대표의 이 선출 과정에서도 보면 뭐 표를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최소 85표 이상 많이 나왔죠. 예, 물론 과반 분산 이상의 효과도 있긴 해요. 그렇죠. 네. 워낙에 이제 친명계 쪽이 좀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나 예상보다는 어쨌든 그 결선은 갈 거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때도 생각보다 비명계 표 이탈표가 더 많았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 때도 생각보다 비명계가 많았다.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공천 때 결국 비명계들을 잡기 위한 그런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좀 나오는 분석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지금 서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대통령실이나 지지율 다 안 좋고 국민들은 좀 외면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총선 때 승부는 결국에는 누가 공천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둘 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실제 이제 전술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어디에 보내고 이런 게 중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냐고 물어보면은 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명이 키를 잡고 그러니까 그 한 명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적인 키를 잡고 어떤 방식으로든 혁신을 할 텐데 그 혁신이라는 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선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각 계파를 조금씩 다 의견을 수용해주는 그런 방식의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점점 힘이 빠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주고 이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예전에 미래통합당 그 황교안 전 대표가 했을 때 가장 실패한 공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그때 기억해 보면 뭐 전진당 사람도 받아들여주고 그러니까 통합당이란 이름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다 받아줬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혁신 공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로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뭐 이건 이제 뭐 공천에 어떻게 작용할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 입국하고 또 탈당 의사 밝히면서 좀 한숨을 돌렸다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뭐 이정근 노트라든가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타겟책이 없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모두 사실 해결책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도 이 돈봉투 의혹 사건 앞으로 좋아질 일은 없겠죠. 근데 여권에서도 사실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경제가 크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 총선 전까지. 그리고 다른 어떤 여건들이 또 좋아질 것 같지도 않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서로 상대방만 믿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서로 적대적 공생 관계가 되는 건데 적대적 공생 관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가니까 또 어떻게 보자면은 상대방 때문에 안심하고 버티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 그래서 제3지대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뭐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 역시도 좀 쉽지가 않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국민들만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누가 못하냐 하면 사실 제일 피해자는 국민인데 이 상황이 지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저희가 다음 주에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